쌤 조직론 거기 14번 조직의 원리 물어봤죠. 조직의 원리.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의 직무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수직적으로 조직화한다. 제가 보니까 7급 수준으로 내는 것 같아요. 필수가 되면서 약간 7급 수준으로 조금은 문제를 조금 까다롭게 그냥 탁탁 옛날 9급은 보기만 하면 튀어나왔는데 이번엔 조금 생각을 해야만 되게. 분석 철학도 분명히 옛날 같으면 딱 문장이 정확히 분석 철학을 말한 문장으로 딱 됐을 건데 약간 다르게 바꿔놨죠. 그래서 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조직을 할 때 이렇게 조직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계층제 원리라고 그래요. 계층제. 이런 것들을 계층제 원리라고 그럽니다. 계층제. 그래서 계층의 원리 1번이 답이고 기능적 분업, 명령 통일, 통솔 한계 뭐 이런 원리들이 있는데 굳이 뭐 알아둘 필요는 없어요. 명령 통일은 말 그대로 명령은 한 군데서 나와야지 여러 군데서 나오면 어떻게 헷갈리겠죠. 그 다음 스팬 오브 컨트롤이라고 해서 통솔 범위는 기관장이 몇 명을 통솔할 거냐. 통솔의 범위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군대에서 그걸 제일 많이 해요. 이를테면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이럴 때 나올 때 대대장은 몇 명의 중대장을 거느릴 건가. 이런 것들이 적당히 해야지. 너무 많으면 못하거든. 그런 것들을 말한다. 기능적 분업이라는 것 말은 그대로 분업이 원리고. 자, 에치오니 쌤 15번 문제. 자, 쌤도 항상 주소가 있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에는 원리를 방금 봤고, 이제 유형을 볼 겁니다. 조직의 유형. 조직의 유형을 보면, 에치오니의 조직 유형론의 기준과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기업과 리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기억은 이런 문제 나올 때가 조금 어렵죠. 7급 문제죠, 역시. 그래서 에치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참여하고 권력하고 참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거, 물론 여기 앞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위에는 참여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력으로 나눴다고 그랬죠. 그럴 때 거기에 있는 거 권력에는 강제적 권력, 그 다음 강제적, 그 다음 무슨 권력? 보상, 그 다음 규범. 제가 이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여는 소외적 참여, 그 다음 타산적 참여, 거기는 어떤 것 참여, 그 다음 기억이니까 무슨 참여입니까? 헌신적 참여 또는 상징적 참여 그러는데, 자, 그 다음 이 공리적 참여, 타산적 참여. 번역을 조금씩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좀 심플. 원래는 9가지 해야 되겠죠. 근데 아주 대표적인 걸로 3가지가 딱 어울리죠. 그래서 3가지 이걸 강제적 조직, 그 다음에 이걸 공리적 조직, 이걸 규범적 조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강제적 조직에는 뭐가 있냐면 교도소. 교도소에는 거기 있는 재소자들이 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참여해서 소외돼요. 소외되잖아. 그 다음 권력을 어떤 권력을 써요? 강제적 권력을 쓰죠. 그런 건 조직을 강제적 조직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어떤 조직이다? 교도소다. 그 다음, 자, 회사. 타산적 회사 왜 다녀요? 회사 다니기 싫어 다니는 이유가 돈 벌려고 다니죠.
회사는 어떤 권력을 써요? 회사에서 일 안 한다고 가둬놓고 때리고 그럽니까? 가둬놓습니까? 그렇지 않고 강제적 권력을 사용 못하죠. 오직 월급 깎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걸 공리적 조직. 그 다음 헌신적 참여하고 규범적 권력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봤어. 이를테면 학교 같은 경우는 왜 학교에 교사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명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현실을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 생각을 읽어봅시다. 그래서 헌신 나는 너희들을 우리나라를 어떤 일꾼을 키워내야 돼. 이런 식으로 헌신적으로 생각을 참여를 하고. 권력도 만약에 선생님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면 교장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교사가 돼서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걸 쓴단 말이에요? 봉급 깎기 그런 거 안 쓰고 교사가 돼서 이 말은 규범적이죠. 이런 권력을 쓴다 그래서 규범적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해는 됐죠? 세 부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답은 몇 번이야, 쌤? 그러고 보니까 2017년 7급인데 몇 번? 2번. 좋습니다. 2번. 그쵸? 2번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땐 두 번 다시 안 나옵니다. 그러게 나오면 곤란한데. 문제 별로 안 좋아요, 사실. 그 다음, 어떤 조직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냐면, H1E는 어떤 조직이다? 학교는 교육학이니까 학교만 나옵니다. 규범적 조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 혹시 우리 쌤 이걸 들어봤어요? 블라우와 스콧은 수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눴다고 그랬죠? 수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수혜자가 너는 수혜자가, 저직원이다. 수혜자가 저직원이다. 수혜자가 소유주다. 수혜자가, 고객이다. 수혜자가 일반 대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눠. 수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수혜자가 저직원인 조직을 우리가 호혜 조직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어디를 들 수 있겠어요? 노조. 수혜자가 소유주인 조직은 어떤 조직이었어요? 삼성, LG 이런 조직이겠죠. 이런 건 사업 조직. 그 다음 수혜자가 고객인 조직은 봉사 조직. 그래서 여기서 이 고객이란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때 고객은 뜻이 중요해요. 뜻.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전문가에게 위탁한 사람을 고객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요. 그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행정 또는 행정학에서 고객은, 특히 교육행정의 고객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누구에게? 전문가에게 위탁한 사람. 대표적으로 학생. 그 다음 선생님들 느낌하고 올 거야. 환자. 환자는 자기의 병을 스스로 고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위탁해요? 의사에게 위탁하죠. 그 다음 학생들도 스스로 잘하기보다는 전문가인 교사에게 위탁했을 때 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모가 위탁한 거죠. 그래서 이 고객이라는 용어를 잘 알아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다고. 이런 조직을 봉사 조직이라고 하고, 예로는 학교하고 뭐가 될 수 있겠어요? 병원. 좋습니다. 병원. 그래서 학교와 병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백화점 고객 아닙니다. 그래서 백화점 같은 건 여기죠? 사업주를 위해서 있으니까 수혜자가. 일반 대중을 위해서 있는 수혜자가 일반 대중인 건 공공복리조직. 경찰서, 군대 다 수혜자가 누굽니까? 일반 대중이죠. 이럴 때를 공공복리조직이라고 그래요. 이게 좀 중요해요. 봐봐요. 이렇게 나눴는데 칼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조직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이 조직만을 또 분류했어요. 아시죠? 칼스는 다른 조직 말고 이 조직만을 또 분류했어요. 다른 조직 말고. 봉사 조직만. 그럼 봉사 조직은 뭐와 뭘로 이루어져 있겠어? 고객을 위한 거니까. 그럼 여기 조직이니까 조직이 있겠죠. 그래서 고객의 조직 선택권이 있냐 없냐. 그렇죠? 고객의 조직 선택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생들이 학교 선택권이 있냐 없냐를 학교 조직이죠. 있냐 없냐. 다시 여기 봐봐요. 조직이 학교가 고객을 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자, 우리 선생님 의무교육기관 봅시다. 초등학교, 중학교입니다. 고등학교는 의무가 아니라 무상입니다. 의무교육 아닙니다. 고등학생들은 퇴학 가능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우리 선생님들이 안 갈 수 있어 없어?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에서도 학생이 왔는데 오지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걸 의무교육기관은 어디에 해당되어 있었어요? 고객도 없고 절도 없는 조직.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나라 학자들이 다 이 모양입니다. 온상, 순치, 사육. 똑같은 영어를 세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불러요. 제일 많이 부르는 건 온상 조직이긴 한데 온상, 순치 이거 서로 모여서 뭐 하면 좋겠어요? 그냥 이걸로 하자고 하면 좋겠죠? 합의하면 좋겠죠? 합의를 안 봐, 합의를. 그 다음, 둘 다 이렇게 있는 조직은 야생 조직이라고 불렀어요, 야생. 이 조직 한번 볼까요? 대학은 어때요, 대학? 대학은 A대학 안 가고 B대학 꼭 그 대학 가라 그런 거 없죠? 자기가 선택할 수 있죠, 고객이 학생이. 그렇죠? 그 다음 대학들도 자기 대학에 안 맞으면 학생들 탈락시키기도 하죠. 대학. 선생님, 야생조용 대학도 있는데 유치원도 어때요? 유치원도 자기 유치원도 당연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생이. 그죠? 의무교육기관이 아니었어 그래. 유치원도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조직을 야생.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학, 그 다음 유치원, 그 다음 여기는 의무교육기관. 자, 쌤 또 봐봐. 평준화죠. 또 역시 뺑뺑이 돌려서 가는 거라 마음대로 못 바꾸죠. 선택권 없죠. 그 다음 그런데 자유형 자립고 인천에는 자유형 자립고가 어디가 있습니까? 인천에 없어요? 아, 그 청라 지역인가? 됐습니다. 안 찾아봐도 되겠습니다. 그런 데는 어때요, 쌤? 거기는 선택이 가능하죠. 학생들이 선택하고 그 학교도 선택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조직인데 시험에는 압도적으로 이쪽이 많이 나와요. 이쪽이 원상 조직. 그러면 자, 여기는 무엇에 의해서 생존이 돼요? 생존이. 대학들 같은 경우도 무엇에 의해서 생존이 돼요? 경쟁이죠. 그렇죠? 여기는 그래서 고객을 많이 유치해야 살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경쟁할 필요 없잖아. 무조건 우리가 법에 의해서 의무교육관은 다 국가에서 뭐해줘? 의무무상이니까 다 국가에서 보조해주죠. 그래서 국가에서 해주는 거. 법에 의해서 보조를 받는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거기 칼슨의 분류에 따를 때 공립학교가 해당하는 유형은 이렇게 2020 지방직에 나왔는데, 이건 조금 좋아요. 어쨌든 공립학교니까 어디에 해당된다고 해줘야 되겠어요? 분류할 때 공립학교에 해당되는 유형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형 4가 맞겠죠? 근데 이거 문제 잘못 냈죠? 그냥 공립학교 이름은 곤란하잖아. 그렇죠? 도립대학교도 공립입니다. 안 그래요? 이거 문제 잘못 낸 거예요.
그냥 넘어간 거지. 이렇게 문제 내면 안 돼요. 그렇죠? 실제 안 그래. 정확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히. 뭐 의무교육기관이라든가 이렇게 좀 정확히 해야 되겠죠. 그다음 뭐 중학교라든가 뭐 공립중학교 이러면 괜찮죠. 자, 17번 칼슨의 조직 유형론에서 공립학교 조직이 그 조직에 들어온 사람을 통제할 수 없고 조직의 그 고객도 그 조직에 참여한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조직 유형은 자 무슨 조직? 사육 조직. 같이 내지 이제는 아까는 온상 이제는 사육 이렇게 내면 좀 문제 있겠죠. 다음 학교 조직은 그렇죠. 다음 설명과 가장 관계가 깊은 학교 조직의 유형은 학교 조직의 존재와 생존은 이미 보장받은 것이고 학교는 고객의 유치를 위해 경쟁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학교가 전통적으로 온 변화에 둔감하는지를 왜 변화에 둔감한지 잘 설명해 준다. 한편 학교는 때때로 학교에 오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도 다뤄야 하고 반대로 학교에 입학하지 않았으면 하는 학생도 가르쳐야 한다. 이 말은 뭐 굳이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어. 그냥 온상조직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 자 학교에 이제 학교만의 독특한 특성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학교의 조직의 특징. 학교 조직이라는 것이 다른 조직과 다른 특징.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공통점도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게 대표적인 관료제인데. 조직의 유형 속에 넣어도 됩니다. 학교 조직의 독특한 유형. 또는 고유한 유형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고유한 유형 속에는 관료제는 고유하지 않습니다. 관료제는 어디에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료제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뭐 한단 말이에요. 그것과 다른 학교만의 고유한 특성이 이완 조직하고 조직화된 무정부예요. 이완 조직과 조직화된 무정부. 그러면 이건 어떤 것과 비교해야 되겠어요? 관료제와 먼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관료제와 비교해서 이완 조직하고보다 조직화된 무정부가 있다. 자, 세월 봐봐. 그럼 관료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료제는 많이 들었죠? 관료제라는 말은 되게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관료제는 어떤 걸 말하냐면 일반적으로 뭐 정치적 이런 거 말고 조직론적으로 관료제를 말해요. 그럼 관료제가 뭐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계층제적 형태를 띤 대규모 조직체를 관료제라고 해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관료제. 자, 그럼 관료제를 조금 이야기 한번 해보기 위해서 맥락을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알다시피 산업사회는 소비자 중심입니까? 공급자 중심입니까? 산업사회는. 네. 왜냐면 그때 당시는 공급 능력이 이 정도였는데 소비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가 하루에 10대, 100대 생산하는데 포드 자동차를 살려는 사람들이 100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공급, 수요. 그럼 누가 왕노릇 하겠어요? 만약 여기서 이거 왜 이래요? 이러면 사지 마세요. 다른 사람 999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포드는 어떻게 이 수요를 충전해야 되니까 지금같이 자동차 막 다양하게 유형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딱 유형이죠. 한 가지 유형을 딱 만들어 놓고 되게 많이 생산했죠. 대량 생산했죠. 그래야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소품종 무슨 사회라 그래요? 대량 생산 사회라 그래요. 그럼 소품종 대량 생산은 당연히 누구 중심이겠어요? 공급자 중심이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왜 그러면 바꿔졌는지 이해가 되겠죠. 지금 공급 능력이 이만큼이나 큰데 소비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루에 차를 100만 대도 만들 수 있는데 10만 명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이제 왕이 되겠어? 소비자가 왕이죠. 그래서 품종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품종 대량해야 되겠어요? 다품종 소량해야 되겠어요? 다품종 소량. 왜 그런지 논리는 알겠죠? 그럼 이쪽으로 조금만 봅시다. 산업사회에 조직의 대표적인 조직이 그래서 관료제예요. 관료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갑자기 뭐 하려고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꿔지면서 행정 업무가 굉장히 팽창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똑같이 이렇게 표준화된 절차를 딱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줘. 계속. 그래야 많은 시키면서 소품종 대량 생산 같이 딱 정해진 절차대로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하기 위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 뭐 시켜놓고 분업화 시켜놓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 관료제의 특징이 분업과 전문화예요. 마치 이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비정성, 공사의 분리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공사의 분리, 이거 하기 전에, 규칙과 뭘 강조해? 규칙과 규정을 강조하죠. 규칙과 규정이라는 건 마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하고 똑같은 규칙. 이 규칙을 정해놓고 비정성이 뭔 말이냐면, 자, 우리 지금 음주운전할 때 알코올 0. 얼마면 32면허 정지, 얼마면 뭐 60일, 얼마면 면허 취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네. 여기 잘 봅시다. A라는 사람은 부모님 기일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기일 하다 보니까 한 잔 마셨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유흥업소에서 칭탕 놀다가 한 잔 마시고 왔어요. 그럼 걸리면 어때요? A 봐줘요? 사진 좀 그러니까 당신은 30일인데 없었던 걸 합시다. B는 너는 30일인데 취소시켜버릴게. 이거 안 되죠. 그럼 모든 사람은 똑같이 하죠. 왜? 그래야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이 사정 다 들으면 언제 다 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비정성 또는 공사의 분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해됐어요? 왜 이 말이 들어갔는지 알겠죠 이제? 그래서 자, 규칙과 규정을 강조하고 비정성,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권위의 유계. 권위의 유계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쌤. 계층제. 왜 그럼 계층제냐? 이 표준화된 절차대로 그대로 규칙과 규정을 잘 지키는지 위에 계속 감시해야 되겠죠. 밑에 있는 사람 이렇게 계속 감시하기 위해서는 여러 층을 두는 게 감시 잘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이 이걸 다 감시하면 안 되니까 여러 층을 두고 권위의 유계예요 이게. 그다음 자 경력을 강조하죠. 그렇죠? 실적보다는 경력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경력주의. 그렇죠? 그러면 자, 관료제 이 5가지 특징만 잘 알면 돼요. 5가지 특징. 거의 대부분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말 조금만 바꿔서 이를테면 이 규칙과 규정을 더 많이 뭐했다? 정했다. 그러면 관료제가 강화된 거죠. 분업과 전문화를 더 강화시켰다. 관료제가 강화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 자, 이걸 딱 써놓고 자, 분비건규경. 그쵸? 분비건규경. 자, 그래서 분비건규경 자, 이
이렇게 외울 수도 있어요. 그냥 관료제도에서 반려인 권규경이 분해서 비처럼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외워도 되고, 그렇죠?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말 만들어서 외우시기 바라고. 그래서 외우시면 지금 왜 이게 특징이 됐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특징이 됐어요. 분비, 권규경, 이것만 관료제 특징으로 잘 알아두시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우리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자,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관료제의 특징은 모든 조직의 특징인데 학교는 완전히 관료제 특징이 있긴 하지만 뭔가 관료제에서 벗어난 특징들도 좀 있죠. 아까 완전히 감독한다고 그랬는데 교사들이 어디 들어가면 수업 들어가면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지시합니까? 못하잖아. 그렇죠? 뭔가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거 풀어야 되고 쌤들 딱 느낌도 이거 있죠. 지금은 소품종 대량 생산 아닌데 산업사회 벗어난 탄산업사회인데 그럼 무슨 다른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겠죠. 그렇죠? 또는 이것에서 벗어났으니까 관료제가 긍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역기능적인 것도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사회가 그 사회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기능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역기능도 조금 이따 나오면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여기 문제 학교 조직이 갖고 있는 관료제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감, 교장, 교감, 교사의 유기구조 맞죠? 그 다음 규칙과 규정 맞죠? 그 다음 연공서력과 업적에 의해 결정된 승진체계 이것도 맞죠? 아까 경력 강조한다고 그랬죠? 연공이 경력이죠? 그 다음 인간적인 감정 교류가 중시되는 교사 이건 아니죠? 인간적인 감정? 전혀 아니라고 그랬죠? 공사가 분리되고 비정성 그래서 감정적인 걸 안 한다고 그래서 비정성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몇 번 4번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이게 뭔지를 알게 되면 문제 푸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 그 다음 배부 관료제 특징과 순기능 및 역기능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전문의 분업과 전문화를 하게 되면 순기능은 전문성이 쌓이는데 역기능은 권태가 있다. 이거 맞죠? 한 가지 일만 계속 한다고 생각해봐요. 권태 생기겠죠? 그 다음 몰 인정성. 이걸 몰 인정성이라고 한다. 비정성, 몰 인정성. 자, 몰 인정성 합리성이다. 그런데 사기가 저하될 수 있겠다. 그쵸? 그 다음 규정과 규칙을 강조하게 되면 선생님 이걸 계속 하게 되면 우리가 예측 가능성이 있죠. 술 어떻게 마시든지 소주 2잔이고 0점 얼마 나오면 뭐 받겠다 이건 다 알 수 있겠잖아. 안정적 예측 가능성. 그런데 어떤 것이 있어? 너무 규정과 규칙을 강조하면 본말이 전도된다 그랬죠. 자, 선생님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 여기서는 안 했구나. 자, 쌤 여기 봐봐. 교통순경이 있을 법한 곳 한번 골라봐요.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특히 여기 스풀속. 교통순경이 있을 법한 곳. 2번이죠. 속도 측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사고 예방. 목적이 교통사고 예방이면 수단도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여기서 검사해야 되겠죠. 보인다. 그러면 속도 낮춰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여기 숨어 있으면 이미 속도 높여서 사고 많이 날 수 있겠죠. 근데 왜 여기 숨어 있어요? 건수 올리려고. 측정해서 건수 올린 것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수단이죠. 이처럼 수단이 목표보다 더 중시되는 걸 본말이 정도됐다. 목표 전도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머팅이라는 학자는 이걸 동조 과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조 너무 과잉해서 동조해버렸다. 그러니까 수단과 목표가 전도된다 이 말입니다. 그
그 다음 경력지향성이니까 유인체제가 되죠. 그런데 역기능은 뭡니까? 경력만 너무 강조하니까 실력 같은 거, 능력에 대해서는 어때요? 약간 경시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경력이 높기만 하면 무조건 또 등급이 높아요. 그럼 초임은 분명히 능력이 좋아도 높은 고임금 못 받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경력을 중시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능력주의에 어느 정도 문제가 능력주의가 뭐가 된다? 능력주의에 대해서 서로 간에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게 역기능입니다. 거기 의사통 저희는 이거예요. 자, 봐봐. 아까 계층제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이걸 권한의 유계라고 그럽니다. 장점과 단점이 뭐냐면 장점은 조정이 쉬워요. 여기 싸우면 조정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단점은 뭐가 돼요? 보고를 할 때 여기 뭐에서 과장으로 갈 때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생각하겠죠. 국장은 자기한테 또 유리한 것만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고 위에까지 올라가면 완전히 의사도 왜곡될 수 있겠죠. 이게 계층제의 역기능이에요. 답은 4번. 다음 21번을 쓴 다음에 나타나는 관료제의 역기능 빨리 이야기하면 2015년 국가적입니다. 뭐가? 수단이 목적보다 더 강조되고 있죠? 이걸 뭐라고요? 목표와 수단의 전도 4번. 22번 관료제의 특징과 설명이 연결이 옳지 않는 것. 한번 읽어봐요. 몰인정 지향성. 개인적인 감정이 좌우되지 않고 원리 원칙에 의해서 조직을 운영한다. 경력 지향성. 조직 구성과 직무 경력을 중요하게 여겨 한 조직에 오랫동안 남게 하는 유인이 된다. 분업과 전문화,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 간의 직무를 적정하게 배분하고 전문화를 도모한다. 규정과 규칙, 모든 직위가 공식적 명령 계통을 중심으로 계층 구조, 이건 규정과 규칙이 아니라 권위의 위계 또는 계층제. 그렇죠? 자, 이처럼 쓰면 어떤 게 많이 나와요? 관료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당수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건 나오고 그냥 간단하게 특징하고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외워두시면 좋겠다. 그렇죠? 자, 쌤, 이 분비 권규경의 역기능 그러면 다시 한 번만요. 여기 권태, 여기는 사기저하. 그다음 여기는 권위의 유계는 의사소통의 왜곡, 그쵸? 그 다음 규칙과 규정을 강조하면 목표, 전도. 경력을 너무 강조하면 능력주의하고 갈등이 생긴다, 그쵸? 자, 그래서 분비 권규경, 그래서 권목사의 등과 권목사의 아니구나 목과 등이 넘어갈게요. 그냥 잘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확히 연결해서 외워야 돼서. 그 다음 쌤 이제 이완결합체 나왔습니다. 이완결합체. 자, 학교 조직의 특징에서 이완결합체라는 말은 뭐냐면 이완이 뭡니까? 이완이 느슨한 뜻이죠.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다. 자, 일반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쌤들 다녔던 대학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자연과학대학, 여기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문과학대학 한 조직 안에 있죠. 이들이 어때요? 여기서 뭐 한다고 여기서 관여도 안 쳐. 에이, 다 조직들이 어때요? 완전히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같은 조직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죠. 심지어는 이쪽에 누가 있는지조차 모르죠. 어떤 교수가 있는지조차.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이런 조직을 무슨 조직, 느슨하게 결합된 조직이라고 해서 이완 조직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 이 이완 조직의 주로 특징들은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보통은 물론 세 가지 이상 될 수 있는데 이국자 이질적 요소가 공존해. 학교 같은데 전혀 자연과학, 사회과학 이질적인데 공존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 국지적 적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자기 전에서 결정이 우리가 봅시다. 우리 대학교 다닐 때 MT 갈 때 총장님한테 보고 왔습니까? 그냥 교수님한테 보고 가죠, 그냥 담당 교수. 그냥 교수님 그냥 총장 보고 갔다 와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국지적 적응. 만약에 군대에서는 위에다 보고 안 하고 부대가 움직이면요 전부 진짜 최고 국방부까지 다 보고가 가야 돼요. 안 가고 군대가 마음대로 움직였는데 서울 쪽으로 오면 쿠데타예요. 쿠데타. 큰일 납니다. 병사들은 저기 할머니가 너무 무거운 짐을 갖고 가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이 막사 밖으로 나가면 관사 밖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탈령입니다. 탈령. 보고 안 하면 안 돼요. 보고도 저 사님한테 저 갔다 올게요. 해도 필요 없어. 위에까지 다 보고 가야 되죠. 물론 일부 그런 여유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법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지적 적응, 그다음 자유재량. 우리가 군대만 봐도 자유재량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굉장히 교사들 마음대로 어느 정도 굉장히 자유재량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봐. 군대나 이렇게 시청 같은 데는 관료제 형태로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무슨 논리로 여기서는 통제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냐면 신뢰의 논리로 통제할 수밖에, 믿어주는 걸로 통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해됐죠? 와익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해요. 이완 조직을. 근데 여러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고 이걸 할 때는 관리할 때는 신뢰의 논리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완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조직 간에 뭐가 있다? 자율성이 있고 자기들만의 고유한 어느 정도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만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조직이 결합되어 있긴 한데 그럴 때 이렇게 외우면 돼요. 쌤. 혹시 우리 쌤들 테넌트 이완 알아요? 몰라요? 이완 알죠? 이완의 누나가 누굽니까? 김태희죠. 근데 어떻게 김씨하고 이씨야? 이완은 그래서 엄마 성을 따른 거죠. 그래서 엄마가 어떤 분이야? 이국자 여사죠. 그래서 이국자 외우기 싫으면 말고. 그러면 거기 이완 결합체로서 학교 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가장 타당한 것은 주로 이제 특성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이국자를 좀 찾으면 되겠죠. 이질적 요소가 공존하느냐, 국지적 적응이 있느냐, 자율재량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것 중에서 찾아내면 되겠죠. 선생님 빨리 찾아내면 몇 번입니까? 1번.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만 좀 정확히 알면 문제가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자, 다음과 같은 학교 조직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여기도 쭉 읽어보니까 어때요? 관료제적으로는 못한다는 말이죠. 지금 관리를. 거기 보니까 교사들은 직무수행에 대한 엄격하고 분명한 감독이나 평가 방법도 없고 교사들 가치관과 신념, 전문적 지식, 문화, 사회적 배경에 따라 교육 내용에 대한 해석이나 교수 방법이 다르고 체제나 조직 내 참여자에게 보다 많은 자유재량과 자기 결정권을 준 조직. 그러면 우리가 이걸 무슨 조직이라 한다? 이완 결합체제.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분 똑같아요. 2011년 7급 문제인데 이질적인 성격이 다른 요소들이 공존하면 상호 간의 영향력이 약한, 이것만 봐도 이질적 요소 공존이죠. 그럼보다 이완 조직. 그 다음 26번은 선생님 26번을 설명하고 이 중에서 조직화된 무정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자, 이게 정의를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돼요. 학공의 실관모혼, 이게 정의였어요. 학교는 공식적인 외형을 갖추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조직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데 실제 관계는 모호하고 혼란스럽다. 자, 오비가 인수한 학교가 있어요. 어떤 학교입니까? 오비에서 인수한 학교가 중대죠. 중앙대학교.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 오비의 회장이 중대를 잘 운영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기업의 회장이 교육 조직, 그러니까 학교 조직의 어떤 성격을, 조직화된 무정부라는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조직화된 무정부라는 것은, 자, 코엔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코엔이라는 사람이 학교는 조직되어 있긴 한데 굉장히 혼란스럽다. 뭐가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든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는 목표를 물어본다. 그랬더니 전인교육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다부터 애매하고 모호해져요. 주장하는 한 사람마다 이상하게, 또는 목표를 전인교육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학업성 취소를 1등 학교 만든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비는 뭔 회사인지는 잘 모르니까 술? 삼성 할까요? 삼성 목표가 뭡니까? 2조 원, 20조 원 달성. 어떻게 하려합니까? 삼성전자에서 얼마 달성하고 뭘 얼마 달성하고 그 다음 어떻게 여기서 반도체 몇 개 얼마나 팔고 여기 얼마 팔고 여기 얼마 팔아서 명확하죠. 근데 학교는 도대체 목표도 불분명하고, 삼성이나 오비 회사 들어가서 일하면 어때? 완전히 표준화돼 있죠. 근데 여기 교수법 어때요? 가르치는 교사들의 교수법은 어때요? 다 다양하죠. 자, 죄송해요. 우리 쌤 수학 잘해요? 혹시 수학 언제 포기했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선생님이 교수법이 마음에 들어서 잘 가르쳤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되니까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만 계속 풀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갑자기 너무 많은, 그래서 그 교수법이 싫어서 갑자기 재미가 사라지는 것. 자, 그 교수법도 정말 천차만. 그러니까 오비 같은 데나 삼성 같은 경우는 여기 기술이 완전히 표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때? 굉장히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교수 방법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삼성에 이렇게 사기업 가서 나온단 말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실력 좋다고 해서 내가 나오면 잡아줄 거 안 잡아줍니다. 나가라 그럽니다. 나가라고. 그렇죠? 우리가 미생 봤죠? 미생 보면 그 미생 주인공이 거기서 나오게 되면, 비정규직이니까 나오게 되면 그 회사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 맞습니다. 잘 굴러갑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제 여기 봐봐요. 오비는 이 사람들은 교사들 다 종업원이라고 생각해요. 교수들은. 그래서 너 없어도 돼. 다른 사람 넣으면 돼. 이런 생각하니까 교수들한테 굉장히 종종 협박하잖아요. 당신 그렇게 하려면 오지 마. 그만둬. 자기 회사 직원들 다루듯이 해버려요. 교수들이 하기가 굉장히 좋아되죠.
원래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교수법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학생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건데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완전히 좀 그러겠죠. 자, 넘어갈게요, 그냥. 세 번째는 유동적 참여. 참여를 어떻게 해요? 쉽게 해서 필요할 때만 참여하죠, 학교는. 자, 우리 쌤들 대학교 한번 봅시다. 대학교 갈 때 4학년 때 쌤 월요일로 하고 수요일만 학교 갔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지금 졸업 안 하시 4학년 아니시고. 쌤, 이런 거 어때요? 필요할 때만 가고, 그 다음, 혹시 교수님이, 지금 이 4학년 때 교수님이 학교에 지금 계실까요? 몰라요. 그렇죠. 필요할 때 오시니까. 그렇죠? 아, 일요일이구나. 오늘 말고 월요일, 화요일에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맨날 거기 가면 외출 중이잖아. 교수님 방에 가면 필요할 때 오잖아요. 필요할 때. 그래서 자, 이 세 가지. 그래서 여기의 특징은 목표가 불분명하다. 기술도 불분명하다. 유동적 참여한다. 이게 세 가지 특징이었어요. 자,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돼. 정의를 외울 때는 우리 쌤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는 학습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밖으로 나오면 어때? 학교로 도서관을 공부하고 밖으로. 왠지 좀 어지럽죠? 실핏줄이 조금 당기고 뭐하죠? 실관무온이라고 그래요. 실관무온이고 그러면서 어때? 목도 아프고 귀도 아프고 참 유감이죠. 유참. 그래서 목불, 기불, 유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그러면 거기 자 누가 그 다음 또 주장했어요? 코엔. 나중에 여기까지만 합시다. 나중에 이 저주가 된 무정부를 취한 코엔은 이런 조직은 의사결정할 때도 쓰레기통 모형적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 연결시켜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쓰레기통 모형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인가 거기 읽어봅시다. 26번.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기반으로 있으면 주로 고등교육 조직을 설명할 때 많이 활용된다. 의사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한다. 학교 조직 참여자들이 유동적이며 추상적 목표에 대한 해석이 달라 상충을 일으키기도 한다. 조직화된 무정부. 그쵸? 그 다음 조직화된 무질서로 설명되는 교육조직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거 2009년도 7급입니다. 쌤 3번이죠. 3번은 어떤 특징입니까? 관료제적 특징이죠. 28번은 이제 모아놨네요. 모아놨어. 학교는 Y계의 말하는 느슨한 결합조직으로서 빠르고 체계적으로 변하지 않는 현상을 보인다. 왜냐면 지금 느슨하게 결합됐으니까 아까 설명해 볼게요. 자, 자연과학대학교에서 대학 혁신을 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인문과학은 여기가 완전히 결합되어 있으면 어때요? 완전히 다 변해야 되는데 여기하고 정체성을 갖고 자율성이 있고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쪽까지 퍼져요, 안 퍼져요? 안 퍼지죠. 그렇죠? 이제 죄송한데 군대 같은 데 가보면요. 여기서 사단장이 딱 바꾸자 그러면 모든 데 인사, 군수 다 바꿔지죠. 하루 만에 거의 다 쫙 퍼져버려요. 근데 여기서는 총장이 이렇게 합시다 하더라도 여기서 뭐 한다 그래서 이쪽으로 거의 가지를 않으니까 변화가 굉장히 늦겠죠. 그 다음 학교는 카슨의 구분에 따른 사육조직으로서 학생의 독특한 전공 방식에 직면한다. 이건 조금 이따 여기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학교는 민츠버그 구분에 따른 전문적 관료제로서 교사는 교육의 자율성과 관련한 역할 갈등을 경험한다. 4번 학교가 에치오니 구분에 의하면 공리조직의 성격, 규범적 조직이라고 그랬죠.
답은 4번인데 2번하고 3번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2번과 3번을 설명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민츠버그 문제를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2번은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뭐가 안 돼요? 선택이 안 되니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퇴학당하고 싶은데 난 그냥 퇴학도 못 시키고 퇴학 시켜야 되는데 퇴학도 못 시키고 난 또 어때요? 그만 다니고 싶은데 못 다니니까 정상적인 선택을 하는 거야? 다 비정상적인 선택을 하는 거야? 비정상적인 선택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반응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자, 민츠버그. 우리 선생님들이 민츠버그는 딱 하나만 알려주면 되는데. 그래도 일단 설명을 하고, 혹시 행정학 하신 분 있어요, 행정학 하신 분들은 뭐, 금방 알겠네, 민츠버그에 대해서. 자, 이거예요. 민츠버그는 모든 조직들은 관료제다. 근데 그 조직들은 5가지 유형의 형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중에 학교는 전문적 관료제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결론만 알아두고 외울까요, 그냥? 자,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외워도 되고 그냥 만약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자, 여기가 최상위 조직, 그다음 중간 조직, 그다음 여기가 일선 계층, 일하는 계층. 여기가 기술 구조, 여기가 지원 구조. 자, 그리고 감독을 직접 감독. 그다음 과정을 감독하는 거, 과정의 표준화. 이 용어만 또 좀 기억하십시오. 그다음 결과 표준화. 그다음 기술의 표준화 또는 기능의 표준화. 그다음 비공식적 상호작용. 그냥 예를 들면 여기 봐봐요. 여기 편의점 가면 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주인이죠. 알죠? 주인이죠. 그죠? 누가 어떻게 감독합니까? 직접 감독하죠. 이런 조직은 단순 조직. 이렇게 구분했어요. 모든 조직은 뭔데? 관료제인데 단순 조직입니다. 이거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봅시다. 공장에 가서 공장에 가면 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까? 공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기술을 어떻게 구성해 놓는지가 핵심적인 거죠. 어떻게 표준화시켜 놓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구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뭘로 표준화 감독이에요. 과정이 딱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놀지 못하죠. 일단 어떤 거 자동차 바퀴만 이렇게 타는 사람이 농땡이 쳤다 그러면 어떻게 바퀴 없는 차가 많이 나와서 안 되겠죠. 거기는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오면 계속 컴퓨터 시스템을 붙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정의 표준화는 건 이런 걸 기계적 관리죠. 그래요. 기계적 관리제랍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럼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넘어갑시다. 중간이고 결과 표준화는 건 사업조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어떤 뭘 따낼 때 공사 같은 거 따낼 때 중간 조직 이를테면 뭡니까? 팀장 같은 사람한테 시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따와라 그러죠. 그러면 사업을 따오는가 안 따오는 거 중요해서 그걸로 감독하죠. 이 중간 조직이 핵심적인 역할을. 그런데 병원이나 학교를 봅시다. 병원이나 학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교사, 의사죠. 자, 이 병원에 있는 과장, 병원장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합니까? 일선 의사가 중요하죠. 중요한 역할. 그 사람들한테 자 3cm만 찢으세요. 5cm만 찢으세요. 여기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의대 다니면서 다 그 기능을 표준화시켜 놓습니까? 머릿속에다. 그걸 기술에 표준하는 거예요.
이런 조직을 그래서 전문적 관료제라고 부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전히 자기가 머릿속에 전문화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인천에서 아시안게임 한다 합시다. 인천은 아시안게임 하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야? 자, 봐봐요. 아시안게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원 구조들이 핵심적인, 자기들이 뛰지는 않잖아. 지원해주죠. 그렇죠? 그 다음, 운동선수를 자기들이 직접 감독합니까? 말도 안 되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가서 뭐 하겠어요? 이를테면 100m 잘 달리는 선수 누구죠? 아니 누구 있잖아. 이거 번개 우사인 볼트. 고맙습니다. 우사인 볼트한테 잘 뛰어, 못 뛰면 죽어, 이렇게 안 하죠.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비공식적으로 부탁하는 거, 이걸 비공식 상호작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을 임시 조직이라고 해서, 그 임시 조직이라면 원래 이 아시안 게임 끝나면 아시안 월드컵 뭐 인천에서 월드컵 아니 뭡니까 올림픽 했다 합시다. 올림픽 끝나면 해체해야 돼. 그러니까 임시 조직. 이해됐어? 괜히 이야기했잖아.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럼 이것만 알아두면 되겠죠. 일선계층의 핵심이고 무슨 표준화한다? 기술이 표준화된 걸 전문적 관료제라 하는데, 학교가 대표적인 이 유형에서는 어디에 속한다? 전문적 관료제에 속한다. 이해됐죠? 그리고 한번 거기에 있는 민츠버그 읽어봐요. 민츠버그의 구분에 따른 전문적 관료제로서 교사는 교육의 자율성과 관련된 역할 갈등을 경험한다. 그쵸? 왜 그러냐면 자기가 뭐가 돼 있어? 전문직이니까 완전히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걸 수술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약물로 해야 될지 이런 거 고민하겠잖아요. 그렇겠어요? 그렇죠? 또는 교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역할에 대해서 이걸 부모님 같이 해줘야 될지, 어느 정도 전문가 선에서 그만둬야 될지, 이런 거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있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 그런 갈등 되게 많이 하죠. 어디까지 도와줘야 될지, 그쵸? 어느 것까지 역할이어야 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런 건 이제 여기 문제면 좀 독특하고, 그런 건 안 나오고, 이게 나와. 기술의 표준화, 일선계층 핵심. 이보다 전문적 관료제다. 그 다음 그 밑에 문제까지. 학교 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모르는 것은 이거 알아두십시오. 7급 국가직인데, 마이어와 로와는 아까 이완 조직은 와이기 주장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주장한 와이기 주장한 이완 조직을 인정하면서 이런 조직이야말로 무슨 논리로 운영해야 된다? 신뢰의 논리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 이완 결합성의 신뢰 논리를 전제로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직화된 무질서로서 학교 조직은 하위 조직들이 서로 연결은 되어 있으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말한다. 그 다음 이완 결합체도 학교 조직은 목표 모호성, 불분명한 과학적 그건 이완이 아니라 조직화된 무정부 조직이죠. 그러니까 옳은 거 골라라 그러는데 1번이죠. 1번. 2번은 이완 조직에 대한 설명이죠. 미안.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독자성 유지돼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완 조직이죠. 자, 그 다음 4번 분업과 전문화, 몰인정성, 규칙과 규정, 경력 지향성은 관료제적 성격이죠. 전문적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 두 가지 어디서 지워버렸습니다. 이완 조직하고 조직화된 무질서를 잘 구분하라고. 그래서 이완 조직은 그래서 학공의 실감모원, 그쵸? 조직화된 무정부. 그다음 이완 목불, 기불, 유참 이게 조직화된 무정부고, 이완 조직은 외우는 걸 잊어먹어 버렸네. 그거 말고 앞에 정의도 외워야 되는데 저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지금 제가 쌤들 잘 외우라고 청킹을 만들어 놓은 청킹이 있는데 그걸
나눠드리고 할까요? 그럼 밴드에다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밴드를 누가 만들면 가입 초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밴드. 그러면 거기에다 올려드릴 거니까 좀 보시고 필요한 것들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밴드에다는 그냥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될까요? 올해 합격해야 되니까 2020 합격자 모임 인천에 붙어야 되는데 인천 합격자 모임 좋습니다. 거기다 한번 올려놓을 거니까 애우는 거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서는 애워야 되거든요. 시험 결국 외워야 되죠. 그러니까 빨리 외워야 뭐 할 수 있어요. 빨리빨리 답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자, 다시 한 번만요. 이완 조직은 독자성, 자율성을 특징합니다. 느슨하게 결합된 독자성, 자율성. 그 다음 조직은 무질서는 관계가 모호하고 혼란하다고 그랬습니다. 실검모원. 그 다음 목불, 기불, 유참입니다. 잘 구분하시면. 그 다음은 조금 놔두고, 좀 쉬었다 합시다.